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수소 연료 전지차 산업을 적극 육성해 수소 경제 구축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올해 수출 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8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자구 계획 발표 1년여 만에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 진출이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신입 직원 채용 규모를 더 줄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0여일 만에 195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50여일 만에 195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일 전날보다 0.86% 오른 1952.4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42% 내린 587.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우려감에도 소폭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면서 매수폭을 확대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고 195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개인은 1948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766억 원, 기관이 924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연기금은 1,52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복이 3.96% 오른 것을 비롯해 화학, 건설, 운수창고 등이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은행은 2.14% 하락했으며 전기가스, 통신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에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제일모직이 4.25% 오른 13만 5천 원을 기록했으며 삼성 SDS,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가 1,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2.26%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로 밀려났습니다. 게임 관련주와 홈쇼핑주가 돋보였습니다. 게임빌은 신작 게임의 중국 출시 기대감에 9.15% 급등했습니다. CJ홈쇼핑, GS홈쇼핑은 각각 4%, 2.44% 상승했습니다. 네, 한편 삼성전자는 7개월여 만에 140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주가가 7개월여 만에 14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적 저점 통과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0.79% 오른 140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40만 원을 회복한 것은 지난 6월 13일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끌었습니다. 이날 기관은 323억 원, 외국인은 213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더해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6천억 원가량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박영주 현대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발표된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면서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9일 특별 배당금 성격으로 전년보다 배당을 30에서 50%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삼성전자의 기말 배당이 보통주 1주당 13,800원임을 감안하면 올해 배당은 1주당 18,000원에서 21,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수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출범한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수소차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2040년 국내 생산 유발 효과 23조 5천억 원, 고용 효과 17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수소경제 구현을 이끌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광주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한 현대차그룹은 광주혁신센터를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 전지차 연관 산업 및 기술 벤처를 발굴, 육성하고 수소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판매 저장하는 융합 스테이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수소 연료 전지의 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대학에서의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수소 경제가 구현되면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해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소의 생산, 유통, 저장에 이르는 전방 산업에서는 물이나 천연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생산해 보관, 공급하는 신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수소 공급 파이프라인의 주재료인 스테인리스 수요가 늘어 침체에 빠진 철강업계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수소와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융합 스테이션 구축으로 수소연료 전지차 이용 저변이 확대되면 자동차 산업은 물론 배터리와 모터 등 연관 부품 산업의 수혜도 예상됩니다. 후방 산업으로는 자동차 배터리를 주택이나 전자장비로 끌어다 사용하는 B2H, B2G 기술 발전 등 IT 산업의 확대도 기대됩니다. 궁극의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합니다. 생산 유발 효과만 24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다양한 부수적 편의까지 감안하면 100조 원에 이르는 경제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본 니케이 클린테크 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세계 연료전지 시장 규모는 약 40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수소 연료 분야는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만큼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이 순항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글로벌 수소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80조 원을 수출기업에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전략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기반 확충, 중소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전략수출산업에 대해 총 8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사업에 가장 큰 규모인 2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선박과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년 수은 핵심 전략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전략을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우리 수출 기업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양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출 및 해외 투자 등을 통한 성장 동력 활력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출 56조 원 및 보증 24조 원 등 총 80조 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여신운용을 국가전략산업 지원 확대와 서비스 산업 지원 기반 확충, 중소 중견기업 지원 체제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국가전략산업의 지원을 위해 해외 건설 및 플랜트에 가장 많은 금액인 2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선박에 14조 5천억 원, 자원개발에 3조 5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서비스 산업 지원 기반 확충을 위해 해외 진출 잠재력이 큰 보건의료와 관광, 물류 등 6대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대출, 지분 투자, 펀드 등의 방식으로 총 2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숨은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 등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공급하는 맞춤형 지원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150개사를 선정해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재무제표 중심의 여신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객 기업과의 관계 정보를 활용해 금융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민간 자금 유치를 통한 자금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 투자 및 펀드 투자 등 투자 업무를 확대하고 대외 채무 보증과 채권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수출 기업 300여 개사에서 3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수출입은행의 지원 계획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이번 금융 지원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재무 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대그룹이 자구책 이행 모범생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자구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목표 초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대증권 매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그룹의 자구 계획 이행 규모가 계획 수립 1년여 만에 3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3년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발표한 후 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현대로지스틱스 6천억 원을 비롯해 현대상선 LNG 사업부를 9,700억 원에 매각했고 4,500억 원 규모의 주식과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또 컨테이너 기기 매각 1,225억 원, 해외 터미널 유동화 1,500억 원,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자본 유치 2,973억 원, 담보대출 2,000억 원 등의 자산 매각이 이뤄졌습니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99.4%로 목표 달성이 임박했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으로는 그룹의 순환 출자고리도 해소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본입차를 마감한 현대증권 매각까지 성공하면 최고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과거 바이코리아 열풍 속에 현대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입지를 다졌던 현대증권 본입 차례는 사모펀드 파인스트리트와 일본계 금융그룹 오릭스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대기업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42개 주채무계열 기업 중 유동성이 좋지 않은 14개사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매각 대상인 현대증권 지분은 36.9%, 장부가는 6,100억 원 수준. 자산 유동화 대출로 산업은행에서 받은 2천억 원을 제하더라도 매각만 성사되면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 현대증권 인수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뒤 상반기 중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현대그룹의 자구 계획 중 남은 매각 대상 자산은 남산 반얀트리 호텔이 유일합니다. 반얀트리 호텔은 현대그룹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1,6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한 6성급 호텔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로 인수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현대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산 매각 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난 현대그룹은 앞으로 해운과 물류, 대북 사업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해 그룹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대학 졸업자의 사회 진출이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신입 직원 채용 규모를 더 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500대 대기업 중 305개사가 응했습니다. 올해 대졸 신입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151개사로 49.5%였고 채용하지 않겠다는 곳이 29개사로 9.5%였습니다. 아직 채용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업도 전체의 41%인 125개사에 달했습니다.
채용 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 평균 채용 인원보다 2.3% 줄었습니다. 전체 신규 채용 인원 규모도 지난해 23,385명에서 올해는 22,84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80개사 중 절반가량인 91개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지만 56개사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건설 등에서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화학과 식음료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르면 3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옵니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월에서 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 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수익 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도 없앴습니다. 다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은 102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 1%포인트로 정해집니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런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만 적용됩니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가격이 올랐다면 그 비율만큼 은행이 이익을 가져가고 8년째부터는 시중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세계그룹이 오는 3월부터 정년을 현행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등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생활산업부 김민정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세계그룹이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계획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6일 정년 연장과 직급체계 축소 등을 담은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그룹 산하 27개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 4만 5천여 명에게 적용됩니다. 정년 연장으로 직원들의 정년은 현행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나는데요. 정부의 정년연장법 개정안 발표 이후 GS칼텍스,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조기에 정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신세계가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원 체계에도 조금 변화가 있나요? 네, 신세계그룹은 인사제도를 손질해서 기존의 6단계, 즉 사원, 대리, 주임, 과장, 부장, 수석부장 이런 사원 직급 체계를 4단계로 축소합니다.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급 사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면 직급체계 간소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요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4단계 직급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합니다. 정규직 사원의 호칭은 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트너로 통일됩니다. 임금 체계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의 성과제를 보완한 누적식 연봉제가 적용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체계의 경우 누적식 연봉제를 추가 도입해 사기 진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누적식 연봉제란 기존 성과제 기반의 임금제도에서는 최하 등급을 받으면 연봉이 깎이지만 누적식 연봉제에서는 인사고과가 낮더라도 무조건 전년보다 연봉이 높아집니다. 성과 보상은 보장하되 연봉이 줄어들어서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단점을 없애겠다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라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 제도 도입합니다. 단 계산원과 진열원 등 전문직 사원은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선 매장이 근무하는 전문 직군 역시 임금 피크제를 축소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원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안에 이번 인사제도 개편에 주안점을 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 계열사인 이마트에도 직급 체계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했던 판매 운영 관리 직원과 공통 직군을 통합해서 동일한 제도로 운영합니다.
업무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출신과 직급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승진의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의도인데요. 이 새 제도가 도입되면 매장 계산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점장으로 발탁될 수도 있게 됩니다. 신세계는 이번 인사제도를 고용, 임금 등 모든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형 인사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 과정을 간결화하는 등 한 단계 도약을 모색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김민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플이 대화면 아이폰의 인기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오는 27일, 삼성이 29일 실적 발표를 각각 앞둔 가운데 애플은 사상 최대의 분기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의 지난해 3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은 25%로 전년 같은 기간 34%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경제 전문지 포춘이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총 6,65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675억 달러, 순이익은 1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톰슨 로이터는 예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지난 2011년 3분기 애플의 세계 1위 자리를 빼앗은 이후 광범위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지금까지 줄곧 1위를 지켜왔으나 주력 모델이 주춤한 사이 신흥 브랜드의 부상 등으로 점유율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대화면 아이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한 기대 심리가 실제 판매 급증으로 이어지는 등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까지 겹친 러시아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오늘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트리플 B-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인 더블 B+로 강등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전망은 부정적을 유지했습니다. S&P가 러시아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떨어뜨린 것은 약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제재가 이어지며 루블화 가치가 다시금 폭락한 것이 이번 등급 하향의 주 요인이 됐습니다. 1년 전 5루블 수준이었던 달러화 대비 루블은 68루블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특히 S&P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간 0.5% 오르는 데 그치는 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등이 이미 예견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12월 S&P는 러시아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편입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아직 투자 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신용평가사도 조만간 S&P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한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가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 독립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스 언론들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가 그리스 독립당의 파노스 카메노스 당수와 만나 정부 구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급진 좌파 세력들이 연합한 정당인 시리자가 우파 정당인 그리스 독립당을 연정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구제 금융에 따른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노선이 같기 때문입니다. 전날 치른 총선 개표 결과 시리자는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49석을 얻어 과반 의석에 2석 모자라 연정 구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리자는 득표 4.75%로 6위를 기록한 그리스 독립당과 손잡고 162석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40세로 그리스 근현대 사상 최연소 총리인 치프라스 대표는 이날 오후 카를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을 방문해 총리 임명장을 받고 선서했습니다. 치프라스 신임 총리는 청색 계열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었지만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며 과거 총리들이 그리스 정교회식 선서를 했던 것과 달리 세속주의 방식으로 선서하는 파격을 보였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항상 그리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선서를 마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학살된 희생자를 기리는 묘역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1월 27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